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종민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뭐 한 10년 단위로 이게 직업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인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당선돼서 12년을 이제 이 직업을 하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길게 한 직업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 한 11년 했고 또 공무원 생활은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한 1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교에 또 우리 같은 제가 졸업한 국문과에 이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박민호 교수님이 이제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좀 사실 좀 민망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끼리 무슨 그 간담회 같은 거 하는 자리면 편하게 와도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학술대회인데 제가 뭐 학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와 시간을 이렇게 허용받아서 되게 좀 부담도 되고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모교에 제가 뭔가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외과에는 한번 이렇게 뭐 특강이라고 해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문과에서는 사실 제가 뭐 연구자도 아니고 또 이 문화 쪽으로 뭔가를 해온 게 없으니까 저는 뭐 별로 상상을 안 해봤는데 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하여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83년도에 처음 대학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뭐 1동인가 3동인가 하여간 그 강의실에서 제가 처음 그 교수님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시하고 소설 쓸 사람을 손들으라고 그러더니 다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이 폭력이냐 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 이제 약간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뭐 심각하게 하신 건 아니고. 근데 그분도 이제 옛날에 그 장덕순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장덕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하셔서 자기도 한번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하고 소설을 뭐 이거를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소설 이 창작과 연구가 뭐가 다른지를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2학년이었거든요. 우리가 1학년 때는 과가 없어가지고 2학년 첫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첫 강의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연구를 하는 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연구가 뭐길래 시하고 소설 같은 저런 소중한 거를 이렇게 밀어내는가 해서 그게 내내 저는 마음에 불편했어요. 저는 사실 소설을 쓰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쓰는 게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제가 나중에 그때는 그때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원망도 하고 되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뭐 이런 정도 생각으로 그냥 농담이니까 넘어가자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 60 가까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연구 생활을 안 했지만 연구하고 비슷한 영역의 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인생 살면서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정치도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비슷한 대목이 있는데 정치라는 게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민심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해갖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영감을 얻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광범하게 모아서 그 민심의 핵심을 잘 대표하는 게 정치인데 그 민심을 대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만나는 민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게 여론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되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이 전체 주권자의 진실 또는 정수를 확인을 못합니다. 결국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불안정성에 의지해서 발언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해요. 그럼 이게 잘못된다 그러면 선거 때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괜찮다 그러면 쭉쭉 뭐 인기가 올라가고 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아쉬운 게 내가 경험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에 총합이 있을 텐데, 또는 옛날에 그리스 때부터 또는 뭐 덴마크, 스웨덴의 정치인들이 경험한 게 있을 텐데, 이거 전체를 좀 정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주겠다. 제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하는데, 이 이유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완전히 패권 정당이 되고 이게 하여튼 기득권 정당이 돼서 뭔가를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막 풍찬노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와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양당 독점 정치하고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다 모아내는 그런 길과 방향이, 혹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모아내는 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 경험만 가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인의 경험이 모든 인간이 하고 있는 실천이죠. 여기서 뭔가를 제가 판단하고 정리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인류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인류는 늘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뛰어넘는 이 모두, 전체, 그러니까 공간적인 전체와 또 시간적인 전체, 동시와 통시를 동원해서 전체적인 인간의 경험을 이거 공급받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게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그 개인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의 경험, 또는 시간을 넘나들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가지고 대개 이 문제는 이렇더라라고 한번 정리를 해요. 물론 이것도 뭐 다 갑론을 바이 있겠죠.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이런 연구가 뭐 시나 소설 쓰면 인기도 좀 끌고 사람들이 쉽게 저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그러면 따분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연구하고자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 그걸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연구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연구가 없었다면 인류가 여기까지 이렇게 못 왔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로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연구자분들께 제가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하는 인사말이었는데 이게 좀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3.0이라고 좀 멋있게 붙여놨지만 그냥 우리 박민호 교수님하고 술 먹다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학술대회에서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 뭐 30분, 40분 짬내서 발표하는데 제가 그 똑같은 시간을 할애받아서 한다는 게 지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인 경험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약간은 좀 보편화시키려는 뭐 조금 노력, 뭐 그런 시간 투자 정도 하는 얘기라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뭐 축적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학교 때부터 평생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일과 고민을 해왔으니까 그 단순한 개인 체험 이상의 의미는 있겠다 싶어서 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학보사도 하고 또 제가 무슨 그때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한다고 이렇게 뭐 지하 신문도 만들고 그 이후에 기자 생활도 하고 또 뭐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고 정치인,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일을 했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평생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든 싫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일단 정보의 유통량이 엄청 많아졌죠. 뭐 양질 전화
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자기 질적으로도 되게 풍부해졌어요. 정보 유통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이 양과 질과 속도 모두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인 뒷받침 때문에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양질적으로는 발전하고 풍부해졌는데 과연 이게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또는 인간의 삶에 이게 과연 해방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점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건데 늘 진보라고 생각하고 행복과 뭔가 해방이라고 생각했다가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유튜브가 처음에는 야 이게 방송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수많은 콘텐츠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구나.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방송국 취재가 안 해도 또 셀럽이 안 돼도 이렇게 올리면은 여러 사람한테 전달 엄청난 진보죠. 커뮤니케이션 욕망, 욕구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비춰보면 엄청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맨날 알고리즘 때문에 듣는 것만 들어서 인간을 어둡게 만들어요. 정치적으로는 그게 되게 심각합니다. 이런 게 심한 미국하고 한국은 사실상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게 경제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통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 연결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대로 가면 야 이거 민주주의 망하겠다. 완전히 유튜브가 콜로세움이 돼 있는데 콜로세움에서는 뭐 죽이자 살리자라고 하는 목소리 외에 다른 것들은 소통되기 어려운.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의 커뮤니케이션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사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9시 뉴스도 있죠. 그 다음에 MBC도 있죠. KBS도 있죠. 한겨레하고 조선일보가 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선일보가 막 수구 언론이다 공격을 받아도 한겨레 신문도 있고 뭐 MBC가 있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견제가 돼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사람들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리죠. 근데 지금의 유튜브만 지금은 이제 안 봅니다.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봐요. 다 유튜브만 봐요. 근데 유튜브는 진짜로 이 알고리즘 체계에서 비슷한 얘기만 계속 돌아가죠. 이거는 해방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더 어둠의 이 터널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나도 우리는 열심히 뭐 민생과 경제 뭔가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인류사를 보면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뭐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인간의 본질은 소통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이 이 정도의 인간다운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라고 부르게 된 거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그 하위 개념이라고 봅니다. 뭐 도구가 됐던 뭐 무슨 뭐가 됐던 여러 가지 인간을 정체성을 특징짓는 개념들은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다 묶여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인간이 발전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류의 삶의 수준도 달라지고 또 행복도도 달라지는 거다. 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 가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행복의 지수를 할 때는 뭐 돈이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냐 모든 걸 떠나서 제일 베이직한 게 대화예요. 집에서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대화가 서로 막 치열업하는 그런 분위기면 행복하죠. 뭐 돈이 좀 영향을 미치면 좀 부차적일 수도 있죠. 이게 안 되면 돈 아무리 많아도 집에 가기도 싫고 또 맨날 뭐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싸우고 이러면 진짜 어둡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인간의 개인 삶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까지 저도 뭐 친구나 뭐 연애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있는 거는 뭐 얼굴, 돈, 뭐 많이 뭘 술을 많이 사고 안 사고 이게 아니고 대화가 잘 되느냐가 결국은 기준이에요. 그 인간 사회의 삶을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라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 뭐 정치까지 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끌고 나가는 힘이다. 그래서 이게 풍요만 있으면 좋은데 빈곤까지 같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다.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면 제 문제의식이 조금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무슨 커뮤니케이션 3.0이라는 용어도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2.0, 3.0이라는 게 웹 2.0, 그 다음에 웹 3, 뭐 이렇게 해서 웹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용어죠. 근데 그게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웹 2.0이 주로 이제 혼자서 발신하고 수신하는 이런 관계에서 참여형 관계로 웹 2.0. 커뮤니케이션 2.0도 그래요. 우리가 뭐 보통 참여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다른 거죠.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소셜 커뮤니케이션 차이 정도.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 3.0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한번 제가 데피니션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이것도 학술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니까 그냥 뭐 이런 키워드가 한번 뭐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는 하이에라키 커뮤니케이션이 인류를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이거를 뭐 막스의 이제 사적 유물론 체계로 보면 아마 농노제 봉건제에 해당되는 정도일 거예요. 아마. 원시공산제는 그 전 단계고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고도의 공산주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의 원시공산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일단은 인류사의 대부분을 지배한 하이에라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제사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독점하는 사람이에요. 그 권위가 엄청난 겁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모세만이 아니라 그때 이런 왕도 천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내 말 들어라. 이 권력이 이 하이에라키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거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의 어떤 성현들 이분들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지식이 하이에라키로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우리가 장유유서 뭐 옳은 말 들어 뭐 이런 문화적인 것도 이런 하이에라키 이 하이에라키가 수천 년을 인류를 끌고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큰 질서였습니다. 이게 깨진 게 구텐베르크 활자 구텐베르크가 아니고 또 뭐 우리 이제 그 뭐 직지심경 이쪽 방면에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책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진 게 이 하이에라키 커뮤니케이션을 깬 역사적인 큰 변화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단계로 따지면 근대 이성, 르네상스, 뭐 시민혁명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종교개혁. 이게 그동안의 하이에라키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꾸는 첫 번째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활자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진보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때도 활자를 좌우하는 지식인들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그 권위가 인정되는 그 세월을 오랫동안 왔는데 여기에 도전한 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왜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냐면 그 전만 해도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말하면 맞다고 해줘야 돼요. 이 단순한 하이에라키는 아니고 이 학문, 그러니까 연구와 공부의 하이에라키가 인정됐던 시기인데 그럼 많은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뭐 나는 무식하다고 좀 공부한 사람들을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어 온 거죠. 근데 우리 식민지 독립운동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 식자층이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해가 안 된 사람들은 계몽의 대상이었고 자기 힘을 위임하는 그런 게 되게 식민지 민족 해방 시대의 정치의 양상이었는데 이게 깨진 게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특징은 같은 정보를 제사장만 듣는 게 아니고 학자만 듣는 게 아니고 같은 정보를 수백만이 똑같이 들어요. 이게 엄청난 민주화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보를 듣고 판단도 할 수 있고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이건 엄청난 민주 혁명인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20세기 근대에 해당되는 이런 사회를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도 엄청난 민주화가 됐는데 이래서 이제 뭔가 진보를 이뤘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하이라키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지나다 보니까 또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보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이 매스 미디어를 쥐고 있는 사람. 그 누굽니까? 뭐 권력자 또는 뭐 금력 혹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이 매스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매스컴을 들어서 그거를 수용할지 말지. 근데 매스컴이 얘기하면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인 능동적인 주체가 안 돼요. 일방적으로 매스컴은 나에게 정보 전달하는 거지 내 얘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역시 많은 이 매스컴의 이 그 유저들한테는 해방이 아니에요. 보니까 처음에 정보를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면에서 엄청난 해방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해방이 아니네. 또 끌려가는 거네. 그래갖고 한번 또 혁명을 합니다. 그게 소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야, 저 매스컴 저기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정보 유통해보자. 우리끼리 발신해보자. 또 발신이 내 가까운 데 있으면 내 얘기가 반영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누가 기술자들이 야, 이거 틈새가 있다 하고 만들게 페이스북이니 뭐 마이스페이스니 해서 뭐 카톡이니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이 틈을 치고 들어가서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엄청난 해방이 됐어요. 이제 조선일보, KBS, 뭐 CNN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까이에서 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속 해보니까 한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해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절대왕정에서 봉건영주로 바뀐 거지 이 중간중간에 또 무슨 권력자들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좋아요만 누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슈퍼챗만 날리는 거. 그 중간에 조선일보라는 절대왕정은 KBS라는 절대왕정은 무너졌어요. 근데 각각의 토호 세력들이 뭐 김어준, 유시민, 뭐 신의 한수 뭐 이래갖고 이게 토호 세력들이 그냥 다 붙잡고 앉아서 여기에서도 해방이 아닌 거야 보니까. 계속 이 하는 얘기만 들어야 되고 그래도 이 안에 콜로세움 형성돼서 얘기한 얘기대로 끌려가야 되고 이것도 해방이 아닌가 봐 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 유튜브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느끼고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직접적인 규정을 받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다 요 커뮤니케이션 단계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단계가 달라졌어요. 활짝 커뮤니케이션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큰 역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단계 더 앉아서 보통선거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간 게 사실 매스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그냥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매일 투표하는 민주주의로 간 게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매일 투표해요 지금. 그 매일 주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웃도 시키고 매일 또 뭐 부상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대중정치라고 하는 게 전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정치나 회의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유명무실해서 되게 위기죠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가진 기본 기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여하튼 기술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요새 보니까 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30명 모아서 뭘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 나가서 한 100만 명을 빨리 모아가지고 그 대중적인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한 사람이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또 이준석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국회의원들 똑똑하고 열심히 상당히 훌륭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힘을 못 써요. 다 그 콜로세움의 그 뭐 선동으로 인정받은 그 정치 이 스피커들 말고는 정치가 생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변화가 연동돼 있다는 거,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 한 몇천 년 되죠. 활짝 커뮤니케이션이 한 2, 300년 되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한 100년 됩니다.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한 10년 돼요. 점점 빨라져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단계, 이게 빨라집니다.
전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야, 이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봉건 영주다. 이거 해방이 아니다. 이 민주화가 아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라는 게 그 다음 단계 뭐냐. 이 고민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뭐지? 그래서 인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이제 아마 학자들 연구하다 보면 뭔가 좀 나오긴 할 텐데 그냥 뭐 임의로 뭐 가설 수준에서 한번 인터 커뮤니케이션. 그럼 결국은 인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붙여봐. 이게 우리의 대안적인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해방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원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왜 하느냐, 뭐냐, 이걸 뭐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자기의 존재의 실현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그러면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 인류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 얘기만 듣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해방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내 얘기, 내 안에 있는 거. 이 진정성. 이걸 표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일단 본질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해가지고 이 서로 다른 얘기들이 부딪히고 맨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인류가 또 망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것과 아울러서 공존이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 다른 사람 얘기도 자기 얘기만큼 존중해줘야 돼요. 역지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입니다. 요 두 가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와 남의 얘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또는 루틴, 요 시스템, 요 두 가지가 인류 통틀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거다. 요 두 가지를 실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해방이다. 그러면 하이라키 커뮤니케이션에 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훨씬 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 거죠. 남 얘기를 존중할 수 있는 한 건데 점점 자각도가 높아지고 주체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세상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 이 생산 양식이 또 굴레가 되는 뭐 이런 비슷한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소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주체성을 증진시키고 상호 존중이나 측면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엄청난 발전이죠. 소셜 미디어라는 게. 근데 이것도 많이 해봤더니 그것만 가지고 만족 못하는 내 주체성이 있어요. 상호 존중성이 있습니다. 이 다음이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자기 얘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남의 얘기를 존중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또 다른 단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또는 양식.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걸로 한번 사람들이나 기술이 아마 치고 나갈 것 같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주체성과 존중이 결합이 되면 뭐가 생겨? 공감이 생겨서 이 공감이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도 만들어내죠. 힘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평화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별로 이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야말로 되게 본질적인 거예요. 뭐 힐링. 우리가 대화를 하면요. 이 대화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실용적인 뭔가를 얻고 또 이거 가지고 힘을 합쳐서 뭐 투표해갖고 누구를 당선시키고 뭐 사업해갖고 뭐 돈을 벌고 이런 힘만이 아니라 인간이 평화로워지고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지혜와 힘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이 구조가 본질적인 구조일 텐데 이거를 그동안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소셜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해방된 국면을 열 수 있는 게 뭐냐. 이 고민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3.0의 고민입니다. 이게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나 무슨 X나 메타 이런 데서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AI하고 빅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기술의 발전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제가 가설 인터 커뮤니케이션을 상호 커뮤니케이션.
소셜도 약간 상호인데 이건 그룹, 집단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상호는 1대1의 상호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1대1로 존중받나요? 우리 소셜미디어 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커뮤니티 주체로서 내 얘기가 존중받을까요? 쉽지 않아요. 매스 커뮤니케이션보다 낫지만. 그러면 내 얘기를 존중받는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10명 이내의 세미나 모임입니다. 10명 이내가 모여서 돌아가면서 다 모든 사람이 할 얘기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의 문화, 규칙. 남 얘기할 때 존중해주고 나하고 다른 얘기를 1시간 동안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거. 요 규칙. 요 두 가지가 인터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본질적으로 이게 결국 그러면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 세미나 모임 한 10명 모여서 맨날 뭐 저녁에 세미나하고 막걸리 마시고 이게 모여서 6월 항쟁 그다음에 30년 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자유화 이 정보 지식정보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그냥 500명 강의실에서 또는 무슨 매스컴만 듣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세대였다면 반공 세대였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안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가 틀려도 누구는 데모하자 누구는 데모하지 말자 이래도 서로 존중받는 집회장 나가면 존중 안 받습니다. 야유를 받고 밀려나요. 그러나 세미나장에서는 존중받고 그 얘기 안 끝나면 막걸리 가서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그 대화 인터커뮤니케이션이 전국적으로 대학 단위에서 대한민국에 보편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87년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전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이 매스컴 이후에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이 인터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되게 죽어 있습니다. 사실 매스컴이든 활짝 커뮤니케이션이든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든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인터커뮤니케이션이 베이직에 있으면서 이 위에 소셜미디어, 매스미디어가 같이 공존하거나 서로 상호작용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정치 토론을,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던 뭐 추석 때, 설날 때 가족들하고 얘기하던 우리 살롱에서 얘기하던 세미나를 하던 눈동자 보고 저 사람을 존중해 가면서 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대화가 있나요? 이런 대화가 있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유럽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차이는 바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정치인이 더 똑똑하고 더 선한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모든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 인터커뮤니케이션 단위가 정당의 당원 구조에서 아주 루틴으로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제가 짤스브로크하고 뮌헨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3인당, 기민당, 그 양쪽 보수정당, 진보정당들의 당원 교육을 공부하고 벤치마킹하고 간 거예요. 한들이 호탈하더라고요. 갔더니 독일의 이제 디자이트하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가 약간 성향이 다르신 분입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두 신문의 사설을 복사를 해서 10명 당원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 의견 얘기하고 집에 가요. 근데 1, 2, 3번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중에 되게 중요한 규칙 하나가 절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을, 너 3인당인데 3인당의 강령과 방해했던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왜 결론도 안 내리고 집에 보내냐? 그랬더니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민주주의 전부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려서 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거지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냥 나하고 다른 의견 있는 사람하고 공존하고 대화 1시간 눌러 앉아있는 거. 이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만 했더니 독일이 이렇게 발전했다. 독일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좋아졌다.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가야 되고 사회정책이 가야 되고 무슨 안보를 가야 되고 하는 강령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다. 그냥 다른 얘기를 경험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그런 당원들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 이것만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한다고 믿는다. 그래갖고 아무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만 안고 그냥 왔는데 엄청난 깨달음이죠. 우리는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딱 커리큘럼 짜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정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목소리를 단일화시키면 민주주의가 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게 이 386, 586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586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이 전체주의 정치가 계속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양성이다. 다양성의 존중이다. 이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폭력하고 싸웠거든요. 일제라는 폭력과 독재라는 폭력과 싸웠기 때문에 폭력과 싸우려면 사령부가 필요해요. 전투부대가 필요하지 다양성이 있으면 전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아서 전대의 의장이 됐던 하청령 의장이 됐던 아니면 무슨 당 총재가 됐던 이런 제왕적 하이라키 체제에서 의견을 모아내는 거가 훌륭한 정치고 이게 진보고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386 정치인들의 피에 흐르고 있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이 복합적이고 완전히 개화하고 완전히 이 지식 정보가 열려있는 유권자들 상대로 정치를 하니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우리끼리 할래 하고 이제 유튜브 선동받으라고 같이 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고 당대표도 결정하고 대통령도 결정하고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 정치에서 아까 얘기한 인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주체성이 존중되고 상호 존중성이 발휘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게 유튜브가 됐던 무슨 당원 모임이 됐던 개딸 모임이 됐던 태극기 들어가 됐던 거기서 그런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목소리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대체하고 물론 올해는 못 갈 거라고 보는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 3.0 시대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대안적인 요소로 저는 다오라고 하는 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오라는 게 이제 우리 블록체인에서 우리 코인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건 코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다오라고 하는 틀로 코인을 한 거죠. 그럼 다오라는 틀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인데 이 Decentralized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주체성을 발휘하려면 누가 내가 중앙이다. 내 말 따라라 그러면 주체성이 모든 사람의 주체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사회가 가려면 이게 필요해요. 누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무슨 회장이 됐던 사장이 됐던 CEO가 됐던 학과장이 됐던 뭐 학회장이 됐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딱 이게 위계가 먹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 혼자가 중구난방으로 각자 혼자 얘기하면 이 집단은 힘이 없어져요. 지혜로운 결정이 안 나와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이 사람 중심으로 가고 이 힘을 많이 모을수록 10,000명이 모이면 더 큰 힘이 되고 1,000,000명이 모이면 더 큰 힘이 되니까 내 주체성의 손상 혹은 내 주체성의 제한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이면서 1억이 연결될 수 있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의 기술은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네 얘기 다 해봐. 그리고 1억 명이 다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 만들려면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1억 명이 다 자기 얘기도 하되 1억 명이 얘기한 얘기를 다 모아낼 수 있는 걸 하려면 한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5천만 명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재판도 마찬가지. 아니 남의 생사를 재산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데 어떻게 판사가 혼자서 결정하냐. 우리 다 같이 5천만이 모여서 이거를 다 자기에게 해보고 자기 판단하고 이 지혜 모아서 이 사람이 생사 결정하자. 주권주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해졌어요, 이게. 그게 이 다오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이 존중되면서도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억이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 게 가능한 그게 프로토콜이에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플랫폼 밑에 있는 그 프로토콜이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세계고 새로운 기술의 진보인데 이게 가능해지는 게 AI예요, 사실. 우리가 챗GPT 얘기를 하는데 챗GPT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한 10,000명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게 30분 안에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얘기하되 10,000명이 하자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 공천, 정치인들 국회의원 공천하는 것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10,000명이 모여가고 다 자기 얘기를 해서 누구를 공천할까를 의견을 내요. 그리고 이게 총합이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몇 개월 걸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 또 이틀 만에 할 수 있다고 하죠. 돈도 많이 안 든다. 옛날에 우리 민주당이 해봤는데 돈 많이 들어서 포기한 겁니다. 이 배심원, 이 패널 조사를, 패널 공천을. 그래갖고 뭐 공심위원들 또는 뭐 ARS로 무슨 당원 경선 이거 다 수기 결정 없는 그런 이제 선동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힘들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다오 시스템으로 가면 가능해져요. 이게 지금 1억 명이 아니 10,000명 정도라고요. 10,000명이 똑같은 주제가 10명 단위로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동자 보고 그 사람의 땀방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내 생각이 검증되고 바뀌어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경험을 10명이 다 할 수 있죠. 10명이면. 100명이 아니니까. 이 10명이 1000개의 이 대화 클럽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10,000명이 똑같은 주체성과 상호 존중성이 인터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짜 대화. 이 진짜 대화가 AI에 의해서 이 대화의 핵심적인 공감대 또는 특별한 어떤 의견들이 한 30분 안에 사실 한 5분이면 되는데 뭐 30분이라고 치자고 30분 안에 종합이 돼서 이 10,000명의 오늘의 의견은 대충 공감대는 이렇고 차이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해서 이 10,000명이 우리는 오늘 이런 정리정돈이 됐구나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상당히 참여도 이때 연결이 되는 거. 참여만 있으면 연결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10명에 다 참여를 해요. 다 주체적인 참여를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10명 얘기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고 이게 힘이 있냐? 이게 재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참여를 하되 이게 10,000명, 1,000,000명, 1억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 10명이 아니라 1억의 의견으로 우리가 사회에다가 이거를 던질 수 있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성취감이 있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과 프로토콜로 가는 이런 세계가 저는 커뮤니케이션 3.0으로 열린다. 또는 이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계속 이렇게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포스트 소셜 미디어로 지금 앞으로 이제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와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좀 접붙이면 이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는 제가 시스템과 형식에 대한 얘기였고 내용에 대한 얘기도 한 가지 좀 덧붙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국문과니까 조금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있어서 약간 그런 바이어스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평생 특히 정치하면서는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야기 형식의 글과 말이 진짜 본질적이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논리적인 게 훨씬 더 고급지고 또 권위가 있고 더 중요한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느낀 게 이야기 형식이 훨씬 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을 잘 모아서 이걸 분석하고 종합한 이 추상화 과정을 거친 단계의 어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에요, 논리는. 근데 이야기는 다릅니다.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이야기거든요. 뭐 사람, 인물에 대한 얘기들, 뭐 배경에 대한 얘기들, 또 사건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다 오감으로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이야기예요. 이게 훨씬 더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동시키고 다 본질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세계,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다오 커뮤니케이션, 인터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이 시스템은 그렇고 이 장르적인 또는 뭐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의 컨텐츠 형식적으로는 이야기 형식이 단순히 원오브 뭐 이건 소설이라는 특별한 형식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이야기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원활하게 하면 인류가 해방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전달도 잘 되고 자기 실현도 잘 되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두 사람 간의 공감대가 훨씬 넓어지고 논리 커뮤니케이션만 가지고 공감대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단순히 하나의 장르 또 하나의 어떤 말과 글의 형식으로서 다뤄지기보다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로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논산에서 논산 이야기 대회라는 거를 예산을 한번 만들어서 해봤어요. 매년 이야기 대회를 합니다. 논산 가면. 별로 아직 이렇게 뭐 이렇게 모델에만 안 나왔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의 베이직한 어떤 이 표현 욕구를 이야기라는 형식에 담아내는 걸 좀 베이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해봤는데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뭐 소설이다 또는 무슨 뭐 시나리오다 무슨 뭐 문화의 창작의 양식이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이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더 진보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평화로울 수 있다. 더 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